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 잘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 더운 날씨에 발걸음해 주신 거 학원을 대표로 온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설명회 하면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그 강연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그 메가스터디 지금 그 남윤권 소장님하고 뭐 우리 부원장님들하고 그 중요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학원과 관련된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입시가 그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번 6평에 영어 성적과 관련된 뉴스 보셨습니까? 예, 영어 1등급이 놀랍게도 제가 6평 강연에 우리 남 소장님하고 저 그 6평 분석 설명회를 같이 진행했는데, 제가 그 6평 설명회 하면서 여러 사교육 기관에서 그 추산한 걸로 아마 그 영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절대평가죠. 그래서 90점 이상은 전부 1등급이 되는데 아마 4%에서 5%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거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번 6평에 1.5%, 1.5%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평가로 해서 4%까지 1등급을 주는 건데 90점 이상이 1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거를 아이들 학습 부담 덜어주려고 쉽게 출제한다고 절대평가로 바꾼 건데 1점 몇 프로가 나와버렸으니까 아주 그 큰 어떤 그런 혼란이 빚어진 거고, 실제 수능이 이렇게 되면 아주 그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킬러 문항 배제가, 제가 6평에서 그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은 우리 그 저 수원 메가스터디 홈피에 동영상 자료가 우리 남 소장님하고 저하고 강연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정치적으로 이게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수능이 너무 쉬워버리면 수능은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등급 카드 이런 것들에 혼란이 오게 되고 입시에 큰 혼란이 빚어지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어떻게든 쉽게 출제하지 않고 성적 분포를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수능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킬러 문항 배제하고 이게 아마 그 수능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었으니 의대중원. 이제 이게 의대중원은 이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이게 나비 효과로 최상위권 애들 1,500명 정도를 전부 빨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로 그 밑에 이제 선의 나비 효과로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식의 컷 변화와 대학별 변화가 나타날지 엄청난 어떤 그런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입시의 혼란과 변화 이런 걸 가져올 것 같고, 이 그 입시의 혼란과 변화는 또 다르게 보자면은 이거는 항상 이 혼란과 변화가 나타날 때 이걸 잘 노리면은 새로운 기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올해 입시의 이 변화와 관련된 거 우리 남 소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아주 그 강연 이렇게 경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학원과 관련된 사항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특히 여름방학 때 우리 학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실 사안이요. 퍼플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플 학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스터디 카페 같은 겁니다. 제가 원장으로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제가 돈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그 쾌적한 어떤 학습 환경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그런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공부하실 때처럼 막 좁은 그냥 교실에서 막 이렇게 작은 책상에서 막 그냥 이렇게 공부 안 하죠. 그래서 퍼플 학습관이라고 아주 뭐 깨끗하고 스터디 카페와 똑같습니다. 자기 개인의 독자적인 어떤 공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아주 실비로 최소 비용으로 우리 재원생들은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갖춰 놓았으니까 지금도 이미 한 20명 가까운 어떤 그런 고등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퍼플 학습관 여름방학 때 시간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요거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좀 저학년, 우리 고등부 저학년 학생들은 기존에 이제 우리 고등부의 프리미엄 반은 이 체제로 조금씩 바꿀 거고요. 우리 그 예비 고1부터 이번 여름방학 때 메디컬 반, 예비 고1 중3 학생들 대상으로 메디컬 반을 개설합니다. 최상위권 아이들 대상으로 의대 목표로, 의대가 이제 조금 더 가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의대 목표로 수학과 과학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의대를 보고 그 교육을 시키는 메디컬 반 개설하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 그 고등부의 프리미엄 반들은 이 메디컬 반 체제로 수학과 과학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커리를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해나갈 거고, 예비고1 중3은 정확하게 이 타겟을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운용을 해나갈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그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요구하는 인프라를 계속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필요로 하는 강좌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제공하면서 아주 그 튼실한 어떤 그런 교육적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테니까 학원에 많은 어떤 그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실 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우리 강연자인 남 소장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PT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면서 이제 잠깐 조사를 좀 하고 해야 되겠어요. 고3 학부모님 한번 손들어 볼까요? 고3. 몇 분 안 계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고등학교 1학년은요? 1학년. 1학년이 제일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입시가 2025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대학들은 하나의 고민을 합니다. 하나의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 2028학년도 입시가 크게 바뀌잖아요. 바꾸는데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렵다 보니 대학은 3년 전부터 준비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해 고3부터 과학 탐구를 꼭 해야 되냐, 이제 3년 뒤가 되면 문이과 통합인데, 그래서 사탐을 해도 되는 대학교가 꽤 많이 생기죠. 자연계 모집 단위에. 실제로 이제 고대나 서울대나 홍익대나 서울시립대, 서울의 4개 정도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교가 과탐을 안 해도 이제 컴퓨터공학과도 갈 수 있고요. 심지어 의대도 갈 수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되면 서울대를 빼고 이제 지방의 국립대 몇 개 빼고 나머지 대학교가 다 이렇게 바뀌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아마 서울대도 바꿀 겁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게 2028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바뀌는 내용은 1학년까지는 없어요. 또 하나 바뀌는 건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학들이 2028이 되면 내신이 5등급제가 되잖아요. 그럼 내신의 동점자가 너무나 많아지겠죠. 그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학생들을. 내신만 가지고. 그래서 수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학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면 딱 하나예요. 돈을 안 들이는 방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면 못 맞춘 친구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걸로 이제 학생들을 변별하겠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는 서울의 주요 대학교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다 생깁니다. 다 생기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완벽하게 다 생길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주요 대학교 중에서 이화여대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건대, 동대가 수능 최저가 없는데 점점 이제 확대돼서 수능이 수시에서 적용이 되는 걸로 다 바뀌어 나가는 게 추세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이제 고3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재수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요즘은 재수생이 많은 게 아니라 N수생이 많아요. 왜 N수생이 많냐면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은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학을 들어가서 또 한 번 할까라는 고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학이 놀기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5월 달에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대학교 2학년쯤 되면 축제 한 번 보고 나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이 대학 나와서 취업이 잘 될까? 내가 80살이 아니라 120살까지 살 수 있댔는데
나중에 80살까지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학과로 취업을 할 때 용이할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20대 중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재수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도 지금 재수생이 작년보다 또 늘었어요. 원래 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출생 인원이 제일 적은 43만 명대 친구였어요. 참고적으로 올해 고3은 45만 명대 친구고요. 현재 고2는 49만 명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다 인원이 올해 고2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47만 명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올해 재수생이 줄어야 되는데 재수생이 느는구나. 그럼 내년에 또 늘겠네. 내후년 더 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수능 최저가 다 적용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나눠준 팜플렛을 보다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를 여름방학 때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이.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국어를 다 맞은 친구는 150점이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국어를 다 맞아야 되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죠. 그럼 그 친구가 누굴까? 라고 질문하면 정시로 대학 갈 친구예요. 왜냐면 정시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 가는 거니까 나 서울대 의예과 갈 거야, 연대 의예과 갈 거야 이러면 다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시로 대학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은 왜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시에는 재수생이 15만 명이 더 들어오네. 와, 그러면 정시는 파리올림픽하고 똑같구나. 이건 한국 사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다 경쟁하는 올림픽 같은 게 정시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재수생들이 들어오니까. 반면에 수시라는 건 특히 내신을 가지고 가는 교과나 종합은 고3 아이들 위주로 경쟁을 해요. 실제 합격자의 80% 이상이 재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 맞을 필요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다 맞을 필요 없습니다. 의대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작년 수능으로 따지면 국어 83점만 맞으면 됩니다. 왜요? 그게 1등급이에요. 2등급만 맞으면 되는데요? 라고 하면 76점만 맞으면 2등급이었습니다. 와, 이 근처 학교 가려고 해요? 라고 하면 3등급 맞으면 됩니다. 70점 맞으면 됐어요. 그럼 국어라는 건 어렵다라는, 아까 원장님이 수능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렵다 보니 1등급이 83점만 맞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9등급은 몇 점일까?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입시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이 9등급은 맞기 어려운 등수거든요. 하위 4%, 학교 일진이거나 운동부이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작년에 몇 점 맞았냐면 21점 맞았습니다. 국어를. 일본에겠죠. 그죠? 한국 사람이,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글이 안 보이는데? 라고 해도 20점을 맞을 겁니다. 왜요? 오지선다형이거든요. 3점짜리 하나 더 맞았으면 2점짜리 아니라 그럼 21점 맞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하위 4%는 20점밖에 안 되는구나. 21점밖에. 그럼 여기에 놀라운 핵심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상위 4%, 하위 4%를 빼면 92%의 아이들이 남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친구들. 이 친구들의 점수 차이는 놀랍게도 60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1등급 83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17점이나 틀려도 100명 중 4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7점이 빠진 76점이 상위 11%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1점씩 떨어질 때마다 등수도 1등씩 떨어지는 거죠. 그죠? 더 놀라운 사실, 76점과 70점이 2등급과 3등급의 구분 점수입니다. 2등급은 11%인데 3등급은 23%, 중간에 12%가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점수는 점수 차이가 6점입니다. 그럼 2점짜리가 있거든요. 국어는 1점짜리 문제는 없습니다. 2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3등급짜리 아이가 2등급을 진격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2점짜리 3개만 더 맞으면, 3점짜리 2개만 더 맞으면 3등급 커트라인이었던 애가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옆에 있는 경기대는 3등급을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근데 저쪽에 아주대는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쯤 수능 최저 요구합니다. 국어 2등급 맞으려고 하면 3점짜리 2개만 더 맞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대만 그러냐? 서울 쪽에 고대나 성대나 이런 대학교도, 한양대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등급 7입니다. 그럼 2등급 2개, 3등급 하나 있으면 되죠. 와, 그러면 75점 금방 맞으면 국어가 2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 고맙게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수능이 어려우니까 안 해. 너무 어려운데?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보고 100점 맞으라고 했니? 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자꾸 100점 맞으라고 합니다. 100점 맞는 공부 방법을 아이들한테 막 여름방학이건 1년이건 커리큘럼을 막 짜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해요. 몇 점 맞으면 된다고요? 76점만 맞으면 됩니다. 4문제 중에 3문제만 맞으면 됩니다. 76점 맞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굉장히 쉽냐? 30점 정도 되는 부분을 몰라도 됩니다. 그럼 70점이 확보겠죠. 70%를 알면, 30%를 모르면, 찍으면 6%를 정답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오지선다용이니까 30점을 다 1번으로 찍으면 6점이 나올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2등급이 나온다. 그럼 공부를 얼마큼 하면 되는 거죠? 국어 전체 범위의 70%만 완벽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너무 쉬운 겁니다. 공부는. 그럼 이게 왜 쉽냐? 30점을 뺄 때 뭘 빼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걸 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쉬운 거부터 70%를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굳이 어려운 거 할 필요 있니?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자꾸 어려운 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걸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 듯 말 듯한 걸 틀려옵니다. 시험에서. 그래갖고 어려운 걸 공부하다가 했는데 효과 없어서 틀리고 무언가 쉬운 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서 틀리고 이래서 76점을 못 맞는 아이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89%다. 한국 사람인데 이게 이상한 거죠. 또 하나 국어의 가장 큰 맹점이 뭘까요? 왜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님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80분이라는 시간 압박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45문제나 되는 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니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시험이 문제는 안 어려워 보이는데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1, 2, 3, 4, 5번을 골라내기가 어려운 게 지금 수능 시험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30%쯤 버려놓으면 시간 압박을 가질까요, 우리 아이가? 30%를 버린다는 얘기는 45문제 중에 35문제도 안 풀어도 된다는 걸로 우리 아이는 바뀌죠. 30문제만 풀면 됩니다. 남들은 80분에 45문제를 풀 때 그러면 30문제만 풀어라 이러면 아이가 정답률에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조금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뭘 못하지? 라는 걸 또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3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1등급 때 내신 받은 친구도 있고요. 2등급, 3등급, 4등급 받은 내신 등급이 다 학생들마다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 때 너무 위만 바라보면 세상이 불행합니다. 되게 불행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서울대 의예과 들어간 애들도 들어갈 때는 기분 되게 좋아요. 입학을 하기 전까지 합격자 발표하고 3월 4일 날 입학식 할 때 열나 기분 좋다가 중간고사 한번 시험 보고 나면 기분 나빠집니다. 친구들이 다 천재만 있는 것 같아서. 아씨, 연대의대 갔으면 조금 편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사람은 너무 위에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딱 끝나면 3등급 받은 아이가 이제 어머님한테 나 내신 몇 등급이니? 3등급 이렇게 얘기하면 아 새끼 1, 2학년 때 공부 좀 하지. 이렇게 자꾸 돌아오지 않을 과거를 가지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냥 받은 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받은 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모든 건 안분지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될까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아버님들 중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88학번입니다. 88학번은 이제 은퇴가 5, 6년 남았다라고 합니다. 전 안 잘릴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5, 6년 뒤면 은퇴하는데 이 친구들이 100만 명입니다. 89학번 100만 명, 90학번 100만 명, 91학번 1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은퇴할 때쯤 다시 얘기하면 5, 6, 7, 8, 9, 10년 안에 사회에서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5만 명대 친구들입니다. 100만 명이 넘게 은퇴하는데 50만 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취업이 잘 돼야죠. 지금 20대 후반 애들은 왜 취업이 안 될까요? 70만 명대 아이들이었으니까. 은퇴하는 친구들이 은퇴했던 분들이 그 인원이 안 되니까 100만 명이. 이래서 취업이 안 됐던 거죠. 우리 아이들은 취업 되게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면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의대 안 가면 돼요.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씨 성적 안 되네? 그럼 안 가 이러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올해 의대나 뭐 약대나 다 뭐 이렇게 사탐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탐에서 진짜 의대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갈 수 있습니다. 뭘 해서 가기 어렵나요? 라고 질문하면 확률과 통계를 해서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대는. 왜? 최고점이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미적은 다 맞으면 작년에 148점이었는데 막 확률과 통계는 137점인가 밖에 안 되니 똑같이 원점수가 100점인데 표준 점수로 바꿨더니 10점이 넘게 차이 나네?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죠. 확률과 통계가. 그럼 뭐 이따위 시험이 있어? 확률과 통계 왜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나요? 라고 질문하면 평균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탐과 탐험이랑 다른 거예요. 왜 평균이 낮냐? 확률과 통계를 이 미적 수학을 2교시에 봐서 그렇습니다. 2교시에 보니까 예체능계 친구들 중에 필요 없는 수학이 필요 없는 친구들이 에이씨 시험에다 봐야 되겠다. 나가지도 못하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보는 거죠. 놀랍게도 수학 1번 저희 아들이 맞춥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근데 이 문제를 고3 재수생이 못 맞추는 비율이 15%가 넘어갑니다. 오지선다형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수포자가 20%는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모두 다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낮은 거예요. 해마다 그럴 겁니다. 해마다 그럴 거라서 확 통해갖고 의대 가기는 어렵다. 약대까지는 가더라도
하지만 사탐, 과탐은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 여기 지금 연대의대가 3% 가산점 준답니다.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약대도 있죠. 공대도 쭉 있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다 맞았을 때 연대가 작년에 69.35점이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69.35점을 줬다라는 얘기는 원래 이 대학은 서울대를 빼고 홍익대를 빼고 저쪽에 한국항공대를 빼고 나머지 대학교는 다 100분위를 활용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변환 점수를 만듭니다. 사탐이나 과탐은 왜 만드나요? 라고 질문하면 과목별로 시험이 다 10개, 저희 과목 8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통일화시키고 싶어서 대학마다 이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점수, 자체 점수를 만드는데 작년에 연대는 100분위 100을 맞은 아이가 69.35였습니다. 과학탐구 2과목은 10,000명도 안 보니까 이걸 빼버리면 100분위 100 나온 과목은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금 물화생지도 100분위 100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100분위 99가 과탐 원과목 중에서 제일 높았는데 그 점수가 68.5입니다. 68.5인데 과학탐구에만 3% 가산점을 준대요. 줘봐야 몇 점이 플러스가 되냐면 딱 2점 플러스 됩니다. 그럼 과학을 2과목을 본 아이가 똑같은 100분위를 가진 사회탐구 본 아이보다 2점씩 점수가 높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100분위를 받았을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과탐이 유리하잖아요. 2점이면. 그럼 국어 3점짜리 정도 하나를 더 맞은 애랑 과탐을 똑같이 사탐을 봐서 똑같은 100분위를 받았을 때 국어 3점의 이득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면 그럼 사탐하는 것보단 과탐하는 게 낫겠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탐구의 최대 문제점, 국어보다 더 심각합니다. 20문제를 30분에 풀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이니까 풉니다. 저희 회사의 오지훈이나 백호나 백이범이나 이런 애들도 못 풉니다. 잘. 시간 30분에 나이 먹어서 그거 다 20문제 풀라고 하면 시간 압박 엄청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냅니다. 몇몇 친구들이. 근데 이 과탐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끼리 보는 거죠. 사회탐구는 누가 보냐? 라고 질문하면 예체능계 친구들도 봅니다. 학교 일진들을 모니터링하면 대부분 다 사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체능계랑 이런 학교 일진, 운동부 등등이 다 대부분 사탐을 본다라는 얘기는 하위권의 분포가 사탐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탐은 공부량이 적은 것과 동시에 100분위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과탐보다. 그럼 과탐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과학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 나는 과학을 잘해요 라는 친구들은 과탐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걸 벌써 올해 고3 아이들이 벌써부터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냐. 작년보다 과탐 응시자 숫자가 6만 명이나 감소합니다. 사탐 응시자 숫자는 작년보다 2만 명 이상이 늘어납니다. 벌써 올해는 서울대가 안 되고 고대가 안 되고 홍대가 안 되고 서울시립대가 안 되고 지방국립대가 안 되는 올해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사탐으로 이동을 하는데 내년이 되면 더 이동할 겁니다. 왜요? 과탐이 아이들이 점점 빠지는 순간 안 빠지는 애들이 누굴까요? 과학 잘하는 애들. 그래도 나는 서울대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애들은 안 빠지겠죠. 그럼 이런 대학은 필요 없어 안 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계속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야, 하위권 아이들이 많아야 100분위가 잘 나오는 거죠. 자꾸 밑에가 다 빠지면
20만 명일 때는 2만 명이 백분위가 100을 받을 수 있는데 10만 명으로 줄면 10,000명만 백분위가 100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와, 이거는 똑같이 위에 애들은 고정값으로 되어 있는데 애들이 점점 줄면 내 백분위가 저절로 떨어지는 게 과탑니다. 그래서 과학을 먼저 공부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물론 내신은 하셔야죠. 내신은 하셔야 되는데 수능은 그렇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 이렇게 쭉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최저 쭉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수능 최저가 4개 영역이라고 적혀 있는 학교는 고려대학교가 하나 논술이 있습니다. 그럼 의예과를 빼고 일부 약학과, 뭐 중앙대 약학과라든지 이대 약학과라든지 일부 약대를 빼면 수능 최저 4개 반영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교는 가천대 의대도 3개 영역이고요. 성균관대 의대도 3개 영역입니다. 그럼 또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 안 가면 되죠. 기본적으로. 안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줄여버리면 고대 안 가. 연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뭔가를 바꿔버리면 수능 최저는 뭐로 통일이 된다? 3개 영역 이하로 통일이 된다. 라는 거죠. 4개를 다 해야 되는 친구들은 누구다? 수능으로 정시에 대학 갈 친구다. 연대가 아니라 고대 논술이거나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서를 쓸 친구나 4개를 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 대학교는 3개 영역이다. 그럼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제일 못하는 거 하나 빼고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게 국어일 수도 있고 그게 수학일 수도 있고 그게 탐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약한 거를 빼면 되는 겁니다. 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남학생들은 진짜 잘 뺍니다. 그래? 빼야지? 라고 하는데 여학생들은 안 뺍니다. 뺐다가 3개 준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는 몰상식한 얘기를 합니다. 왜 몰상식하냐? 그럼 4개 준비하면 더 안 나오지. 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300일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주어졌다고 했을 때 4개를 준비하면 75일씩 분산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3개로 줄이면 100일씩 나눠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25일을 더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죠. 거기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가 제일 약한 걸 버리는 게 제일 유리한 거잖아요. 제일 약한 걸 버리면 뭔가 심신이 안정화됩니다. 못하는 걸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아씨 난 공부머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집중력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 저해 요소가 생기는데 난 뭐가 약해? 그럼 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뭔가 상쾌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3개 영역이 대부분이다. 3개는 좀 맞추자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3개 영역을 맞춰야 희한한 일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좀 있으니까 올해 대학들이 3월 달부터 입시 설명을 했습니다. 온라인에 막 올려요. 제일 먼저 한 게 연대입니다. 희한하게도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교과 전형에 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작년에 우리 대학의 90% 컷 10명을 뽑았을 때 9등짜리 성적이 가장 낮은 학과는 2.9등급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했을까 고민해 보니 이렇게 수능 최저를 없애 놓으니까 내신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대학교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수원 애들이 지원을 안 해요. 더 공기 좋은 애들이 내신 좋은 걸 갖고 들어올 것 같아서 서울 쪽 애들도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6대1밖에 안 나오는 바람에 빵꾸난 학과들이 몇 개가 있어서 거의 3등급도 붙었어요. 일부 학과는.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 적용합니다. 3개 등급합 7, 2개 2등급인데 영어가 3등급이 고정이거든요. 3개 합치면 7입니다.
이걸 요구합니다. 그럼 합격선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본인들 생각인 거고. 두 번째, 서강대가 4월 달에 발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주요 대학교 중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중에 수능 최저가 제일 약합니다. 세계 영역 3등급.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연대나 서강대나 성대는 모두 다 고3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고3만 지원이 가능한데 고3 친구들은 내신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수능 최저 3개는 맞추겠지. 그래서 제일 낮게 3개의 3등급을 걸어놨는데 놀랍게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30%나 되더라. 이 애들의 내신 평균이 1.6등급이랍니다. 미친 거죠. 내신 1.6이 세계 3등급을 못 맞춥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애들 10명 중에 3명이. 실제로 10명 중에 3명은 아니죠. 수원 애들 안 썼을 거고 서울 애들 안 썼을 거니까 지역 애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작년에 서강대는 4개 학과가 빵꾸가 납니다. 경영학과가 모집 인원이 50명이가 됐는데 교과 전형이 10명을 못 뽑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빵꾸 나서 정시로 10명을 2월시킵니다. 성균관대도 빵꾸 났습니다. 서울시립대도 빵꾸 났고요. 세계 영역 이렇게 조건을 건 대학이 빵꾸 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올해부터는 더 심할 겁니다. 왜요? 의대가 1,100명이 교과 또는 종합으로 아이들을 뽑거든요. 1,500명 중에 1,100명을. 그러면 서울대부터 서강대까지 쓸 애들이 줄겠죠. 의대 1,100명이 느니까. 올해 장난 아닐 겁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3월 달에 학력평가를 받구나. 성적을 보시고 과거의 관습을 버리자. 너 이 과목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니? 라는 얘기는 걷어내고, 야, 너 이 과목을 이렇게 못 봐서 좋겠다. 이 과목을 우리 빼고 나머지 3개 갖고 수능 최저 맞추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머님이 아이랑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시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교과부터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3, 고2, 고1이 있으니까 쭉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고3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과 전형은 뭐가 있냐면 추천을 받아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추천 전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까지는 모두 다 추천 전형이 있다. 근데 추천은 여기 지금 동국대 다 8명, 경희대 5명 이렇게 추천 인원이 학교별로 상이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추천 인원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요. 근데 놀랍게도 재미있는 일은 많이 추천을 할 수 있다라는 대학이 경쟁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오히려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사람들의 심리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쪽에 예술의 전당에 15만 원짜리 표가 생깁니다.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임영웅 표가 생겼어요. 그러면 대구건 광주라도 막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온라인에 팔면 100만 원씩 이렇게 팔립니다. 이 표는 서로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저쪽에 대학로를 갔더니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누가 지금 이거 연극 오늘 한다고 무료 티켓이라고 줍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버립니다. 관심을 안 가져요. 추천 인원이 되게 많으면 이상하게 경쟁률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놀랍게도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도 없었고 여기 11%나 추천을 했는데 화학공학과가 빵꾸가 납니다. 3년 전에도 빵꾸 났고 작년에도 빵꾸 났습니다. 2등급이 넘어가는 아이가 붙습니다. 한양대 화학공학과면
그래도 한양대 내에서 넘버 5쯤 되는 학과인데 3등급 가까운 아이가 붙는다라는 일이 짝수년도에 해마다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나지? 라고 질문하면 너무 널려 있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수능 체제도 없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에이씨 여기는 지원자가 모두 다 실질 경쟁률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서강대가 세계 3등급 걸었는데 30%가 수능 최저 못 맞췄다는 얘기는 10대 1의 경쟁률이 7대 1로 바뀌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래서 올해 한양대랑 연대는 수능 최저를 부활시킵니다. 근데 어찌됐건 올해 조금 시기가 안 맞아서 의대 정원 늘어나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빵꾸가 다 나는구나. 왜 빵꾸 나지? 라고 질문하면 경쟁률이 낮아서 빵꾸 납니다. 두 번째, 전년도 입시 결과가 너무 높아서 빵꾸 납니다. 이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대학의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 작년에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았던 학과를 주목해서 보면 올해 경쟁률이 떨어질 거다. 그 학과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우와 작년에 한양대 저쪽 화학공학과 빵꾸 났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빵꾸 났대, 올해 눈 안 봐도 뻔하게 나타날 확률은 경쟁률 폭발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일기예보라고 보고 씁니다. 작년에 2점 몇 등급 이렇게 딱 나오면 나 2등급인데 여기밖에 한양대는 쓸 데가 없구나 라고 원서를 쓰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고3은 특히 추천서를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저쪽에 경희대는 5%구나, 저쪽에 시립대는 10장을 주는 거구나. 그럼 추천서를 받아야 원서를 쓰죠. 그럼 학교에서 추천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고3 학부모들이 순진하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학교는 교과 전형 추천서를 한 명당 3장씩만 줘요. 이러면 그렇구나 라고 해서 순진하게 3장만 받으십니다. 헌법에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칙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정한 겁니다. 어머님이 나중에 우리 아이는 교과로 6장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언제쯤에요? 9월 초에, 9월 1일쯤 2일쯤. 지금 추천서 다 교부하셨죠? 그래서 어느 대학교 남죠? 어느 대학교 남죠? 다 남을 겁니다. 안 남는 학교는 서울대 지역균형 빼고 나머지 대학교 대부분 다 남을 거예요. 왜요? 경쟁률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대학들이. 고려대도 600명 뽑을 때 10대 1밖에 안 돼요. 경쟁률이. 그럼 6,000명 쓴 거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1,700개요. 일반고가. 그럼 한 학교당 4명씩밖에 안 쓴 거잖아요. 실제로 4% 줬거든요. 작년에. 200명짜리 고등학교 8장씩 줬어요. 다 남으니 받으시면 돼요. 물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보여줘야 주겠죠. 담임 선생님이. 막 333 이렇게 나오는데 고려대학교 달라고 하면 너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보여줘야죠. 맞췄다라는 걸. 9월, 6월 달 모의고사를 망가졌으면 잘한 겁니다. 9월 달에 올리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거 보니까 11월 14일 날은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고려대 주세요. 연세대 주세요. 이러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받았다가 안 쓰는 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6장을 받아놨다가 경쟁률을 계속 봐도 내 내신을 못 붙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받은 거 버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필요한 것만 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차피 7, 8시 15분까지만 할 거라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전 과목 반영하는 학교 있습니다. 서울시립대까지. 다시 하면 서울대 지역균형이랑 그 다음에 연대, 고대, 그 다음에
S대학교 3개, 서강대,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 S대학교 3개만 전과목 내신입니다. 전과목 내신이라는 건 아이들이 내신이 좋을 리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이 교과 전형이 작년에 또 빵꾸 났습니다. 전과목 반영한 학교가 빵꾸가 잘 납니다. 왜요? 1학년 때 나 중국어 5등급 받았거든. 뭐 이렇게 애들이 뭔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걸 보는 순간 이 학교는 못 쓰겠구나 라고 먼저 결정하는 거죠. 지원 자격은 추천서만 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여담을 하나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희 메가스터디의 직원의 애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지를 않죠. 저희 쪽에 한 3년, 지금 걔가 3학년이니까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4년 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쪽에 강북구에 치읓으로 시작하는 여고를 나온 애가 내신이 5.8등급입니다. 완전 장난꾸러기죠. 내신을 이렇게 딱 받아왔는데 갑자기 이 아빠가 저희 회사 저랑 거의 입사를 비슷하게 2004년에 입사한 친구인데 우리 애를 대학을 보내야 되겠대요. 어디? 그랬더니 난 몰라. 애랑 좀 얘기해봐. 그래서 애 오라고 했죠. 그 왔더니 5.8등급인데 인서울을 하고 싶대요. 근데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는 확실히 붙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죠. 어디요? 너는 강북구에 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자. 라고 해서 그쪽에 올라가면 신안대라고 있어요. 거기 쓰면 붙을 것 같아. 일로 따지면 아마 평택대쯤 될 것 같아요. 수준이. 거기 하나 쓰면 붙는다? 라고 했죠. 그러면 5장 남네. 이제 너는 5장을 가지고 뭔 짓을 해도 돼. 그럼 우리 5장을 갖고 인서울을 타진해 보자. 어디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길래 아빠랑 원서업수 마지막 날 그냥 아무 데나 골라서 넣을 테니 너가 싫어하는 과를 정해주렴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애가 그래도 유연성은 있더라고요. 과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아무거나 넣는다? 그래서 근데 자연계는 넣으시면 안 돼요. 걔가 문과였거든요. 못 따라가요? 이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딱 이제 마지막 날 걔 아빠를 불렀어요. 원서업수 마지막 날. 올해도 금요일이에요. 원서업수 마지막이. 항상 매번 월요일 또는 금요일입니다. 원서업수 마감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3 친구들은 모두 다 학교에 갔죠. 그럼 마지막 날 원서업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친구는 정말 정교권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불러요. 인증서 들고 학교에 오라고 마지막 전날에 너 인증서 들고 내일 학교 와서 원서 접수하자. 이래도 몇 명 빼고는 모두 전날에 원서 접수 다 합니다. 신데렐라요. 아이들이 다. 12시 전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아무도 안 나요. 대부분. 몇몇 넣는 분들이 있죠. 재수생들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걔 아빠를 12시에 오라고 해갖고 밥을 얻어먹고 이제 너는 가로 시작하는 가톨릭 때부터 나는 저 뒤에 홍대부터 하나하나 검색을 시작한다. 경쟁률이 3대 1쯤 되는 학과를 다 골라. 그래서 계속 클릭을 시작했죠. 그랬더니 명지대가 맨 처음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청소년학과 넣어라. 그래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여대를 썼어요. 또 붙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대는 싫어요. 그래서 또 명지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문과니까 저 난가제동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1학년 처음 시험 딱 보고 오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내신이 다 2등급 대 애들만 붙어서 천재 같은 애들인데 나만 바보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약이 된단다. 그래서 지금 3학년 되니까 애들이 다 하향평준화 된다 봐. 나랑 똑같아. 이러면서 학교 잘 다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날 추천서 들고 경쟁률 보면서 낫네 라고 하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낮은 것만 넣으시지 않으면 돼요.
그 어떤 대학이 쭉 있는데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대학인데 명지대 말고 한 국민대나 숭실대 이쯤 되는 대학까지는 제일 그 시간까지 낮은 학과는 주목거리가 돼요. 어떤 주목거리가 되냐면 지리산의 산삼 같은 주목거리가 되죠. 사람들이 다 발견합니다. 모니터를 가지고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나만 발견한 것 같아요. 내 모니터를 나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거기에다가 주목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제일 높게 올라갑니다. 거기는. 근데 그 밑으로 대학이 내려가면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요. 이렇게 무언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넘어가도록 하고 교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수능 최저만 맞추자. 이제 우리 아이 내신도 끝났으니 여름방학 동안 할 게 뭐 있냐. 밥만 먹고 수능 공부하고 밥 먹고 수능 공부하면 된다. 몇 점을 뺄 거냐면 고민하면 돼요. 영어 2등급 맞아야지. 그러면 20점을 뭘 틀리지? 이렇게 고민하면 돼요. 빈칸 추론 일단 빼버리고 지문 연락 긴 거 35번 이쯤 있는 거 빼버리고 막 빼버리면 어떻게 80점을 여기서 맞추지? 아 75점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20점 잘 찍으면 이렇게 뭔가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고 왜 다 맞으려고 하냐 공부를 왜 어려운 걸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종합 얘기를 간단하게 아까 뒤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거 고1, 고2가 좀 많으시다고 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작년 11월 달에 지금 교육부 장관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학들한테. 원래는 내년 고2부터 반영하라고 처음 했다가 갑자기 3월 달에 바꿉니다. 고3부터 반영해라. 그래서 올해 고3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이 되고요. 일부 대학은 교과전형에서도 검토합니다. 일부 학과는 정시에서도 반영합니다. 의예과 같은 데는. 이렇게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럼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켜야죠. 우리 아이한테.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공동체 역량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기본적으로. 배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나는 배려심이 굉장히 큰 뛰어난 친구라고. 1학기 때 내신이 다 끝났죠. 그럼 담임은 나의 실체를 잘 압니다. 아씨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2학기 때 중간고사를 열나 잘 보면 됩니다. 열나 잘 보고 10월 달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12월 10일쯤 보기 전에 11월 말쯤 종례 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얘들아 이제 기말고사 20일도 안 남았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우리 반 수학 점수가 별로 안 높은 것 같아. 우리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볼까? 내가 이번 중간고사 때 대박 잘 본 거 너희들 알지? 우리 같이 스터디를 해갖고 이번 기말고사 대박을 한번 이뤄보자. 선생님이 들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12월 달 11월 말에 이 얘기를 하면 담임 선생님은 행동특성 및 종합위원회 이 얘기를 적어 주시겠죠. 내신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굉장히 배려심이 큰 친구임. 이게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아, 얘는 공부 역량도 되는구나. 배려심도 되는구나라는 게 한눈에 그냥 기본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주면 되게 좋다. 최소한 안 좋은 건 적히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의예과를 가시거나 사범대를 가시거나 하실 때는 공동체 역량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진로 역량이 중요하다. 이제 이 지금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처음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시킨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부 말에 처음 도입돼서 이 이주호 장관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딱 물어가지고 이거 내업적이다 해갖고 막 그때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4차 산업시대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전공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왜 고등학교 때 진로를 꼭 결정해야 되냐? 대학 가서 하면 되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진로 탐색하라고 무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대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예과나 약학과나 사범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를 오려면 무슨 과목은 수업을 들었어야 돼? 라는 걸 대학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무언가 코너로 화학공학과를 가려면 무슨 과목은 들어야 돼? 무슨 과를 가려면 뭐는 들어야 돼? 그게 안 맞으면 안 뽑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두 개로 쪼개놨습니다. 핵심 권장사항 그리고 그냥 권장사항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권장에도 이제 뭔가 실제로 이제 권장이라서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학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빠지면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종합전형 아이들을 쓰면 10명을 뽑으면 맨 위에 있는 5명, 10명은 어차피 다른 대학으로 다 도망갈 애들이거든요.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한 바퀴 충원율은 대부분 대학교가 다 돕니다. 그럼 최초 합격 애들은 별로 없는데 11등부터 30등까지가 성적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과목을 안 들으면 뒤로 밀린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맞춰주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대학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나와 있다. 생명과학과를 가겠다라고 해놓고 화학을 안 들으면 안 뽑으려고 한다.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가 쭉 있다라는 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원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형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수원에 고등학교가 되게 많이 생기고 또 이쪽이 조금 야간 자율학습이 과거에는 수원고 이런 수일고 이런 데는 1월까지 야간 자율학습 했었거든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학교가 그런 게 다 풀리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사랑해요. 왜요? 내신을 좀 못 받아도 어머님한테 항변할 수 있거든요. 내 비교과는 잘 적혀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거 비교과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친절한 대학교가 하나 올해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대학교가 어디냐?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가 왜 친절하냐?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균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을 가르쳐줘요. 와, 6등급이 막 있어요. 경제학과 6등급이랍니다. 누구지? 라고 질문하면 이거는 서울국제고일 수도 있고요. 공주 한일고일 수도 있고요. 외대부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평균이 2.91이 나오는데 영향을 끼치겠죠. 6등급 얘도 평균에 들어가니 그럼 2등급짜리 애들도 붙었다라는 거예요. 걔들이 잘못 쓴 거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애들이 일반고는 이 평균보다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목고 애들은 뒤에 자수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다. 실제로 서울시립대가 그래서 친절하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로 나눠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일반고를 봤더니 2.2, 2.4, 2.1, 2.09 이렇게 쭉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교과 전형과 거의 등급이 똑같습니다. 그럼 종합전형과 교과 전형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물론 서울시립대는 수능 최저가 종합이도 있지만 다른 대학 기준으로 하면 교과는 예를 들어서 기계정보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물리를 해야 돼. 이건 종합인 거고요. 물리 안 했지롱. 이게 교과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계정보공학과를 쓰려면 수학 내신은 좋아야지 1등급, 2등급 섞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종합인 거고, 교과는 나는 수학은 4등급이지롱, 국어 영어는 1등급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게 교과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차이인 거지. 기본적으로 종합이 수능 최저가 없어도 내신이 좀 낮아도 붙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왜요? 고등학교 이름이 블라인드 되면서 지역의 아이들이 모두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합니다. 왜요? 지역의 요즘이 인구 소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한 개 고등학교의 정원이 무지막지하게 줄고 있거든요. 100명, 150명 이렇게 다 줄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그대로요. 사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지금 50대 중반 열나 많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럼 애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거기에 지역의 아이들이 수능을 못 맞춘다라고 지금 다 생각을 하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자라고 계속 푸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을 지역 아이들이 더 붙기가 쉬운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학생 숫자가 적으면 표준 편차도 작아지고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종합을 그냥 종합만 다 쓰시면 심각한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얘기하고 논술 얘기하고 마무리를 슬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신이 2등급쯤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나올게요.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내신이 몇 등급이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나라 의대 중에 내신 등급이 제일 높은 학교는 가톨릭대 의대입니다. 가톨릭대 의대는 2년 연속 커트라인이 1.0입니다. 재작년에는 1.0을 가지고 떨어진 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신이 1.0이에요. 고려대가 보통 1.07입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1.03이고요. 왜 경희대가 더 높아요? 경희대는 수능 최저가 3개 4고 가톨릭대나 고려대는 4개 5거든요. 수능 최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에 인하대학교가 3개 1등급쯤 되는데 1.2등급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 수도권쯤에 있는 친구들이 가는 대학교는 1.2등급쯤 내신 안에 들어야 의대를 간다. 교과는. 물론 종합으로는 1.5, 1.6이라도 수능 최저 맞추고 비교과 잘 되어 있으면 가는 친구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신 어떻게 맞춰? 안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대도 비슷합니다. 왜 약대가 비슷하냐? 수능 최저가 의대보다 한 단계 낮거든요. 대부분 3개 등급합 5에 수렴을 합니다. 3개 6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의 등급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1.2쯤 되는 아이들이 의대 약대를 가는구나. 종합까지 합치면 1.5의 상당수가 빨려 들어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쪽의 연대 고대부터는 인기학과가 1.3, 1.4부터 2등급 사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대 고대고요. 성대, 서강대쯤 되는 대학교가 2등급 근처가 되면 인기학과 빼고는 상당수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2등급은 성대, 서강대쯤 가겠구나.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 서울시립대쯤 하나 안정으로 쓰면 성대, 서강대쯤 쓰면 붙을 거고 연고대를 노리면 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립대를 안정으로 쓰고 나머지 5개 스카이부터 쭉 쓰면 되는 친구 2등급. 3등급은요? 라고 질문하면 아주대 못 붙습니다. 못 붙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정 적정이 안 됩니다. 운 좋아야 붙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안 되네? 그러면 가까운 경기대 하나 더 쓰면 됩니다. 경기대 3등급이면 붙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경희대 막 올라가면 돼요. 연고대 쓰면 안 되나요? 쓰면 됩니다. 떨어지면 아깝게 떨어졌다고 주장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작년에 서강대도 경희학과 미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등급, 7등급, 8등급부터 붙을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게 수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시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안정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구나. 4등급인데요? 라고 하면 수원대 하나 쓰면 붙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게 수시 교과인데, 종합인데,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는데 교과 종합은 언제 끝나냐? 7월 달에 모든 준비가 끝나요. 수능 체제를 빼고 나면.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밥 먹고 수능 공부하고 밥 먹고 수능 공부하면 얼마나 일상생활이 지겨워요. 여가 생활도 있어야죠. 여가 생활을 논술로 하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밥 먹고 논술 준비할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 번쯤 준비할까를 고민하면 돼요. 고민하면 되는데 이런 거죠. 이 논술을 아이들이 잘 쓰나요? 라고 질문하면 잘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라고 질문하면 자연계 친구들 중에 중앙대 기계공학과 이상의 논술을 쓰는 아이들은 논술을 잘합니다. 수리 논술 준비가 꽤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아이들부터는 자연계 애들도 수리 논술 잘 못 씁니다. 문과 논술은요? 라고 질문하면 문과 논술들은 진짜 아이들이 준비하고 시험 봤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 잘 쓰는 친구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중대 기계공학과쯤 갈 아이들은 그래도 뭐 수학이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80점 맞아야 되지 않나? 이쯤 되는 친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뒤에 있나? 뒤에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다. 경희대학교나 여기 쭉 집어넣었는데 경희대학교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이렇게 경쟁률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수능 최저가 뭐냐면 2개 5거든요. 2개 5인데 83대 1이었던 경쟁률이 35대 1로 줄어요. 아니 경희대쯤 논술 쓰는 애가 2개 5를 못 맞춘다라는 게 이상한데 60% 아이들은 못 맞춰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2개 5를 수능 체제로 건다는 얘기는 수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어나 영어나 과탐 가지고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 애들이 정말 수학의 실력이 높은 친구가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 중앙대까지는 제일 높은 학과가 예를 들어서 AI야, 반도체야, 전자공학과야, 컴퓨터공학과야 이게 학과 순서가 쭉 일렬적으로 쭉 나오거든요. 논술 점수가. 근데 경희대쯤 내려가면 매년 논술 점수가 바뀌어요. 어떨 때는 건축공학과 점수가 되게 높고요. 갑자기 환경공학과가 참고적으로 환경공학과가 정시로 따지면 경희대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갑자기 논술에서 합격선이 5등으로 바뀌어요. 수리 논술로 보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면 논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논술이 안 돼 있으니까 인기학과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은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안 되지. 걸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붙을 만한 학과로 자꾸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권 학과 논술이 더 높고요. 인기학과 논술 점수가 더 낮아요. 이게 경희대, 동국대부터 시작되는 자연계도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문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연대 논술이나 고대 올해 처음 생기지만 시립대건 한양대건 문과 논술은 아이들이 다 겸손하게 어디로 가냐면 철학과로 갑니다. 경영학과 쓰고 싶을 때 무서워. 경제학과 쓰고 싶을 때 무서워. 철학과로 왜 가니? 물어보면 들어가서 이중전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무언가 들어가서 야 그럼 이중전공하려면 중국어과는 어때? 이러면 중국어 싫어요. 이러고 어문 계열은 빼고 사학과 철학과 이런 데로 아이들이 몰려가요. 그래서 매번 철학과 점수가 제일 높아요.
이게 논술의 특징이다.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문제를 좀 보시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든다. 자연계 친구들은 논술 문제를 딱 보고 절반을 확실하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상위권 대학을 쓸 거면 하위권 학과로 가면 붙는다. 이제 경희대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과 처음에 경쟁률 높은 대학 말고 하루 이틀 보다가 경쟁률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그냥 랜덤으로 넣으세요. 랜덤으로 넣으면 절반 맞추면 붙는 게 자연계 논술이에요. 문과 논술은 딱 보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지를 문제로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딱 하나 2, 3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1월 14일 날씨 봅니다. 오늘이 지금 7월 며칠이죠? 7월 5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4개월하고도 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막바지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가만히 보면 안쓰러워요. 안쓰러운데 너무 사냥꾼처럼 공부해요. 사냥꾼이 뭐냐면 무언가 나한테 주어진 게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 목표에 몰입하는 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안 외워도 돼요. 근데 그걸 꼭 오늘 외우려고 해요. 외워봐야 까먹어요. 100일은 까먹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사람의 두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까먹었는지 알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능력은 없어요. 내가 오늘 너무 열심히 외우면 빼빼로 데이 전날에 까먹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7월 오늘 공부한 걸 한 달 뒤나 2달 뒤에 내 머릿속에 잘 정돈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끔 넘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회를 하든 과학을 하든 1단원 개념을 끝냈어. 끝냈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내가 1단원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봐요. 오늘 끝내고 오늘 정리해요. 그럼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오늘 끝냈으니까 한 달 뒤에는요. 모르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일상생활이었거든요. 사람은 일상생활이 기억이 안 나요. 100일 동안 열나 공부하면 기억이 안 나요. 130일 동안 공부하면 일상생활이니까. 중간중간 확인해 줘야죠.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죠? 7월 5일 날 뭘 공부했다라는 걸 기록을 잘 해놔야죠. 그럼 이걸 8월 5일 날 확인하든 9월 5일 날 확인하든 뭔가 이렇게 플래너 오늘 나눠드린 것 같은데 플래너의 기록을 잘 해놓고 한 달 뒤에 반복하기라는 습관 하나를 만들어놔야죠. 플래너를 뭘 오늘 공부하겠다라는 걸 거기다 적지 마세요. 뭘 적어야 되냐면 오늘 무엇을 공부했다라는 걸 거기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무엇을 공부했다라는 걸 적어 놓은 걸 한 달 뒤에 봤을 때 그 내용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확인이 되게끔.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철기시대 유물은 3개야. 만약에 이렇게 외웠어요? 그럼 거기다가 철기시대 유물은 3개래.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럼 한 달 뒤에 철기시대 유물 3이라는 숫자 보고 뭐였지? 라고 끄집어 내봐야죠. 기억이 날 리가 없어요. 하나, 2개는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씨 하면서 책을 다시 꺼내봐야죠. 맞아 이거였는데 라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건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화났던 시간이에요. 사람은 화났던 시간이 만들어져야 머릿속에 각인돼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경로를 하셔야 돼요. 경로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매일매일 충실히 계속 가요. 그리고 수능 보고 울어요. 실수로 틀렸다고. 플래너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관계에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부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